정체성이나 몸, 시간, 그다음에 시간 안에 뭐 기억이나 역사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테고, 장소 해가지고 장소성과 탈영토성, 뭐 그다음에 언어, 요새 특히나 두드러진 게 언어적인 작업, 언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언어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글을 쓰는 게 작업이 되었던 것도 많고요. 여기인데 과학이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언급한 과학은 조금 도구로서의 과학 이상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영성해가지고 이거는 종교적인 테마로 작업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추가한 거는 정치, 사회적 실천, 뭐 공동체,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환경과 생태에 대한 것들을 아마 그 작가들이 많이 그런 주제나 테마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모든 것의 이론 해가지고 이게 전자기력, 그러면 중력, 양력, 강력, 우주에 있는 4가지의 의미거든요. 이것들을 다 통합하는 아름다운 수식 하나가 있을 거다라는 그 믿음에서 시작한 어떤 것들인데, 그럼 내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미시와 거시가 저는 이게 같이 서로 투영하는 세계여서 그게 하나의 세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어떤 바탕이 되는 생각인데,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뭐 주역이나 성리학에 나온 얘기들로 있는데 뭐 제가 이걸 잘 알아서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니고요. 대충 제 생각을 바탕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가 있다. 작은 티끌 안에 하나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일즉다, 다즉일. 하나 속에 모두가 있고 모두 속에 하나가 있다. 제가 그 홀로그램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도 그 불교의 얘기랑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작은 조각 하나에서도 전체 이미지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하엄사상과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같은 얘기인 거죠. 앞으로 찾아가게 될 어떤 주제들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작업을 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세계관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체와 조합은 제가 예전부터 했던 방식인데, 요건 지리멸렬이라는 공간에서 했던 2015년도 작업인데, 공간 안에 있었던 개똥을 다 모아가지고 또 이제 하나의 오브제로 만들거나, 위에 또 있었던 벽돌들을 다 모아서 뒤에 거울 뒷면에 쌓거나, 요 앞에 버터 그리드, 버터 조각들이 3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버터 조각들. 이거 와이어랑 아시바도 나 아자, 그러니까 한자로 나 아자 형태인데, 이것도 다 분절되게, 그러니까는 획 하나하나가 열고 닫힐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리고 획 하나하나가 이렇게 와이어 같은 경우는 높이를 달리해가지고 실제로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 뭐 그런 식이거나, 이거 전시 초대엽서거든요. 이거 토막사례범의 이제 초상인데, 그거를 300여 장으로 분할해가지고 일종의 모자이크처럼, 근데 아무도 그 거친 화소 속에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게 했던 거고, 오브제들이 이제 1, 2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오브제랑 영상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있어서 사람들이 이건 무슨 작업이야? 라는 생각들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의문점이 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산만하고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층위를 만드는 거, 이게 아마 그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잘 그림을 못 그리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었어요.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날 것이다. 이거는 제가 무의식과 꿈을 가지고 작업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에요. 제가 무의식하고 꿈을
왜 작업화 했냐 하면 깨어있을 때 현실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그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어떤 능력들은 내가 모르겠다. 어떤 사유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내가 활동하고 만들어내는 어떤 서사들은 그 현실을 면밀히 반영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꿈과 무의식에 대해서 작업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알려고, 밖을 보려고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백일몽과 몽유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백일몽을 꾸면서 돌아다니는 몽유병자 아닐까. 현실 속의 사람들도 그런 느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작업의 어떤 부분들은 그런 걸 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분열과 이제 망상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망상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알고리즘인 거죠.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수행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나 인간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의 프로그램 아닐까. 누군가 짜놓은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증명되고 또는 여기 존재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다 허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로지 존재하는 거는 그 간단한 심플한 수식 또는 알고리즘 또는 프로그램 아닐까. 그런 순환적인 어떤 생각들이 블랙홀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블랙홀이 뭐든지 그 강력한 중력으로 뭐든지 빨아들인다면 블랙홀 안에도 블랙홀이 있을 수 있고 블랙홀 안에도 우리 은하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이미 블랙홀 안에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건 어떻게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부분에선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도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저는 조금 더 그 순환적이고 재기적인 형태, 가장 유사한 물체를 사물을 찾았는데 그게 아마 풍선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풍선은 여러 작업에서 많이 검은색 풍선을 많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친숙하고 빨리 그게 연상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블랙홀 자체가 블랙이기도 하지만 아주 신축성 있는 큰 주머니처럼, 중력 주머니처럼 느껴졌거든요. 현실의 이제 이미지를 해체하고 다시 뭉쳐서 다른 형태를 만들거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들이 제 작업의 주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구하라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시간의 붕괴라는 거는 이제 인간은 원인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멀리 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중간에 약간 꼬아버리는 형식의 어떤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역삼각형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시간관으로 표현했던 것도 있어요. 미군 부대는 이제 이미 떠났고 그 부대에 있던 자리에서 했던 전시인데 이게 누구지? 예수님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이거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제 인물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인데 여기 땅 속에서 그 우유가 이렇게 분출돼요. 그러면 이름을 설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가 가끔씩 분출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져 가는. 근데 저의 어떤 이렇게 원형으로 둔 건 어떻게 보면 제 시간성을 그때는 뭐 자세히 또 몰랐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고 여기 안에서도 순환적인 시간관을 무의식적으로
처음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해체와 조합에서 그 아시바가 물론 가변성과 이제 이동성들 그런 것으로 계속 써오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그 한자 잘 모르는데도 파자 하는 걸 재밌어 하거든요. 어떤 의미들을 다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결구들을 만들어서 언젠가 또 이게 해체될 수 있고 이런 식의 해체와 조합의 방식들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던 또 순환적인 시간관 그 안에 인과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방식으로 제가 이거를 처음 시도했던 게 스스로 구하라라는 이 작업인데 여기 이제 뭐 몇 번 많이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여기 소금자루인데 한 40kg 정도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면 이렇게 딱 들려요. 그래서 밑에 스위치가 있어서 1층 전시관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4층으로 올라가면 작은 제 작업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작업실에 불이 꺼지면서 바닥에 야광으로 드러난 이 주역의 지뢰복괴이죠. 복괴가 드러나요. 2014년도에 큰 사건,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그때쯤이에요. 그 이후 바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1층과 4층을 멀게 해놔서 그 연관관계는 나만 알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거를 체험하는 이 사람은 4층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고 4층에 있는 사람은 밑에 층에서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불이 꺼졌다라고는 생각을 못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과를 멀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본 사람들은 모르게끔 그림을 다 완성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 처음 시도했던 게 2014년도 이 작업으로 시작된 거예요. 지금 더 박스라는 거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의 양자역학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시작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 방사성 물질과 그러니까 독이죠. 독과 그다음에 이제 개수기와 그다음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어놔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게 그 독약이 터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죽을 수 있다. 그렇지만 또 살 수도 있다. 두 가지의 어떤 가능성이 상자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이중 슬릿 실험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전자를 하나 딱 쐈어요. 딱 쐈는데 그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벽에 가서 부딪혔는데 그 벽에 가서 맞은 흔적들을 보고서는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파악을 하는 거였거든요. 두 가지 다 나타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카메라나 아니면 관찰자를 두어서 그게 벽에 가서 벽으로 향할 때 그 중간에 이런 카메라를 하나 딱 설치를 하면은 전자가 가가지고 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땅 이렇게 공 모양처럼 땅땅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카메라를 치우고 관찰하는 눈을 사라지게 하면 얘가 파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무늬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실험에서 이제 어떻게 전자가 그냥 하나의 상태이지 어떻게 두 개의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나라는 얘기들을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이제 빗대서 한 얘기거든요. 어떤 가능성들, 경우의 수들이 중첩되어 있는 게 양자역학의 세계이다. 그것을 불확실성이라고 불러요, 물리학자들이. 근데 저도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그런 듯해요. 그래서 어떤 모든 결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들이 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어떤 수들이 세상의 어떤 상태와 그 다음에 사건과 뭔가 그 카오스를 일으키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우주 안에 있는 황성 질량의 블랙홀의 개수예요.
근데 그냥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게 정확한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10에 21승이고 주사위의 어떤 경우의 수로 표현하자면 6에 27승에서 29승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건데, 또는 인간의 삶은 또 결정되지 않는 어떤 경우의 수들의 집합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11개의 겹은 그 양자역학에서 이제 바라보는, 물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생각하는 차원, 그 칸트의 숭고라는 숭고미, 숭고라는 개념은 제가 뭐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그 우주를 제가 이런 물리학이나 우주 다큐는 진짜 마음이 심란할 때 보면은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제 근심거리나 걱정거리가 너무너무 미시적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어느 순간 너무 많아. 그 많음을 막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현실을 있게 할 만큼의 어떤 숭고의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포착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고 불가능한 어떤 이미지의 조합이 바로 이 우주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 거시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그리고 또는 미시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래서 그 불확정성은 그 영상에도 조금 표현하려고 했는데 뭐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호타루 증후군의 어떤 인물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염하고 다시 그 염을 다시 풀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 그다음에 뭐 나름의 우주를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 우리 아마도 이런 불확정성에서 시작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영국의 어떤 유명한 작곡가, 음악하는 작곡가인데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요. 사고를 당하는데 그 선행성 기억과 역행성 기억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전의 기억이 상실되고 또 이후의 기억이 상실되는 거야. 이 사람은 순간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태어났다고 기록을 해요.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하는데 빼곡하게 노트를 거의 다 채워요. 왜냐면 매 순간 자기가 의식이 깨어날 때 적어요. 나는 지금 확실히 태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제 있는 이야기고, 그 사람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걸 좀 가져오고 싶었는데 제대로 표현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매 순간 죽는 사람을 표현하고 싶었었는데 뭐 아무튼 쉬운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확정성에서 앞에도 살짝 얘기했었지만, 나는 왜 나일까? 나는 왜 제가 아니고 나일까? 또는 제가 맨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꽂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인물은 약간 조금 다들 거리에 불황자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 엄청 관심이 많아서 항상 보고 그 사람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은 뭐 할까? 그 사람 왜 저렇게 할까? 그런 것들을 혼자 그냥 상상하거나 또는 이렇게 관찰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이영신은 작년에 했던 이제 영상 작업인데 그 영신이와 나에 대한 어떤 혼동들, 그리고 어떤 다른 인물의 어떤 뒤통수를 쫓는 것, 제 정체성에 대한 얘기랑도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는
쟤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가고 있는 나와 오고 있는 나가 부딪힐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한 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들.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할 때쯤에 여기 계시는 분이 이게 재작년에 딱 요맘때쯤에 길 가다가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지나다가 이분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쓰레기 봉투가 2개 있는데 이게 쓰레기 봉투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소지품의 전부인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 상태로 있어요.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또 밤에 길을 가고 다른 곳에 가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딱 어두운 구석을 이렇게 딱 봤는데 이분이 또 있는 거예요. 차도 바로 옆에 불 꺼진 어떤 상가 앞에 이렇게 구석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여기는 차도처럼 보여가지고. 여기는 여기도 약간 상가들 있고 주차해 놓은 차들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알아봤냐면 쓰레기 봉투 2개. 똑같은 상태에 쓰레기 봉투 2개가 딱 있어서 그분이구나 라고 딱 알아봤어요. 근데 한 번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두 번째 똑같은 어떤 인물을 목격하게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주목하게 되는 그거는 어떤 필연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 망상의 시초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이 아닐 거야. 그 필연성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계속 쫓아가면서 그 망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작업으로 연결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순간들, 반복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숲에 가서 시선을 잃어버려 봐야 된다고 이제 제가 제 느낌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숲에 들어가서 답사를 하고 탐사를 하는데 시선을 멀리 가지면은 답사를 못해요. 끊임없이 부분적인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를 이제 촉각적 시선이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이렇게 더듬이가 만져가듯이 이렇게 시선을 던져야지만이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식물과 저 식물의 차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구분, 땅속 뿌리 식물을 먹을 것인지, 줄기를 먹고 잎을 먹고 다 다르잖아요. 그 시선은 멀리 조망하는 거 관계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재밌게도 흥미롭게도 길게 늘어뜨려서 지역적인 땅을 관찰하든 주시하든 네. 그런 시선을 의도하고 싶었다. 네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면 더듬이 좀 촉지적 시선으로 가듯이 네. 이렇게 수평적 시선으로 네. 안경을 눕혀놓고 네. 그렇게 관객들을 이렇게 사유를 유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땅을 보는데 네. 이제 그 보는 주체의 의식과 시선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볼 것인가, 아니면 왜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조정될 수 있다는 거죠. 집단 규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 조정당한 어떤 여성의 시선, 그런 강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진술로 전달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 작가님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건지. 네, 저한테는 근데 그게 사실은 진리의 영역에도 가깝기도 하고 실천의 영역에도 가깝기도 해서 모호해요, 솔직히.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은 있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하고 싶음이 거기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열망의 진리하고 분주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찾고자 하는 열의들이 있는데 저 역시도 혹시 그 찾고자 하는 것이 열망의 의지인가요?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의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의지는 주체의 의지인가요? 그게 주체를 만들겠죠. 하고 싶으면 주체를 만들겠죠. 그게 주체를 만든다면 그 주체는 개인적, 사적 주체가 아니라 사회적 주체가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고하는 형태가 뭐냐면 내 안에 사회가 있고 사회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곧 나다. 라는 좀 더 아까 얘기했던 표현 중에 제기적인 느낌, 그게 곧 나고 내가 곧 사회고, 그러니까 먼지 안에 우주가 있고 우주 안에 그 안에 모든 게 있고 부분 안에 전체가 있고 뭐라 그랬지? 부분 안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부분이 있고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그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논의를 전개할 때 이제 지획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추상적 관념의 상태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업은 그것보다 훨씬 밀도가 있는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내가 굉장히 많은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재료의 다양성, 그건 무한히 열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뭐를 차용해 오는 거잖아요. 네. 그 차용해서 작업으로 보여줄 때 이건 너무너무 밀도가 깊은 내밀한 그런 지엽성이에요. 근데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거 전체성, 보편성, 추상적 관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 안에서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진술의 어떤 그런 밀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되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저런 얘기 다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구현 불가능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한 채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인 것 뿐이지, 지금 이 모든 내 사유 안에 있는 모든 이상하게 덜 익은 어떤 생각들을 다 구현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보편적인 추상적인 관념 안에서 네. 계속 이제 사유가 형성이 되고 제기를 하는데 네. 이 제기란 말은 이제 순환된다는 얘기죠. 네네. 공존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작업은 굉장히 사적 내밀성으로 보여져요. 이 사적 내밀성은 예. 이 주관성 안에는 그 사적 역사성, 내러티브가 있는 거죠. 기억에 보면 저는 한섭이라는 것도 아까 옛날 분들입니다. 빈지문이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가게분들이 옛날에 빈지문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빈지문? 빈지문? 예, 좋아요. 그렇게 기억이 돼요. 근데 어떤 그런 어떤 사적 내러티브 안에서 선택된 재료가 아닐까. 사실 근데 저는 사적인 것에 되게 솔직하게 그게 제 작업의 재료니까. 그리고 그게 힘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발언할 수 있는 건 내 안의 언어인 것밖에 없는 거죠. 그 밖을 보고 싶으면 어쨌든 밖과 소통하기 싶으면 어쨌든 내 안의 언어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나를 만드는 건 또 사회니까 그 무의식을, 개인의 무의식을 만드는 게 저는 그거를 요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의식과 밖에 현실이 만나는 어떤 지점에서 여기서 압력을 딱 주면 안에 무의식의 어떤 요철이 안으로 생성되고 또 개인의 무의식이 밖으로도 돌출될 수 있으면 그게 또 사회적인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저는 그냥 요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사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사적인 얘기들을 훨씬 더 내밀하게 이제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불확정성이나 네, 어떤 그 양자역학 같은 얘기 네, 그런 얘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내밀한 어떤 그런 그 사적 내러티브를 구성하기를 바라는 거죠. 물론 현대 작가는 그걸 이제 원치 않겠지만, 그러면 여성성에 이제 이렇게 침몰되거나 잠식되기 원치 않으시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뭐 이 작업이 또는 뭐 지금 작업하고 이제 한대희 작가님의 작업 전체가 뭐 과학기술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티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진술하고자 하는 것이에 대한 자기 규정은 뭐 정의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기 규정, 자기 목적, 그건 좀 분명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 주제를 선택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추 작가님처럼 어떤 노동자들의 이 얘기, 이주 노동자들의 얘기 명확하잖아요. 제가 명확하고 그거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작가마다 다른 것뿐이지. 근데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 작가마다 나름의 방식들, 창의적인 방식들 이용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주제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공론화가 되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그래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다시 저한테 되묻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라는 거죠.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뭔가 명확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싶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왜 그걸 그런 문제가 왜 생겼고 이런 것들에 계속 그거를 이렇게 딱 쫓아서 원인과 어떤 대책과 뭐 결과 뭐 그런 거를 쫓아가는 방식이 있나 본데 저는 더 오히려 뒷걸음 쳐가지고 더 멀리서 그거를 조금 조망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원주의적 방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근원에 수급하는 방식. 전통 서양 책이 다 그렇죠. 주체 철학이 다 그렇고. 아 그렇구나. 예, 근원과 본질에 집착하는 방식. 집착이라는 명사 죄송합니다. 천착하는 방식. 아이 집착. 어떤 뭐 문제에 맞닥뜨렸든 간에 그 문제는 항상 원인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걸 근원과 본질이라고 이제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 고유의 사유 방식은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인데 어떤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한대희 작가님한테 어떤 구축된, 자의적으로 구축된 어떤 그런 관념인 거죠. 근데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근원과 본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근원과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려 해도 근원과 본질이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할 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처음에 제시했던 모든 것의 이론이라는 것처럼 뭔가 다 그걸 다 포괄하는 어떤 심플한 생각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즉 갑자기 저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 리좀의 첫 구절 같은 게 생각이 나요. 그래요? 리좀 성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시를 예를 들면서 전체적으로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강물은 유장이 흐른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강물이 유장이 흐른다고 그러는데 지금 떠오르는 얘기는 그거예요. 해가
솟아오른다고 얘기하는데, 해가 뜬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거군요. 그러니까 강물이 흐른다라는 시간적 연속성과 해가 뜬다고 하는 어떤 공간적 연속성이 과연 진실일까? 그리고 강물의 유장이 흐른다고 하는 생각에 전통 서구적인 그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은 강물은 원인이 있잖아요. 근원과 본질이 있어서 그 근원과 본질에서부터 샘솟는 어떤 그런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근데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그 근원적인 본질과 근원적인 그 원인인 샘을 과연 우리가 맞닥뜨린 적이 있는가. 강물이 유장이 흐른다는 그 말은 흐른다는 분석성보다는 우리가 마주치는 그 강물은 항상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흐름의 중간 지점. 그건 표피적인 거죠. 처음과 끝이 아니라 그냥 점점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표피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네. 이 구멍으로 안전 구멍으로 저 바닥까지 숱이 적어줘서 그 조그만 바닥만 계속 연속적으로 보듯이 내가 맞닥뜨리는 거는 그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지엽적인 어떤 그런 구성으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과 결과에 관계없이 원인과 결과에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공간은 파편적일 수밖에 없고 제가 한대희 작가님 작업을 보면서 인상적인 거는 끊임없는 파편의 유동으로 보여지거든요. 기억, 뭐 이영신도 그렇고 아까 쓰레기 봉투 같은 노인분도 그렇고 그리고 신문에서 본 그 분신하는 사람인가요? 네. 그 사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현상들 내가 삶 속에서 맞닥뜨렸던 그 지역적인 사건들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작업을 연관을 시키거든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은 굉장히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상투적인 개념, 통찰? 뭐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럴 때는 이번 작업이 훨씬 더 중의적이에요. 이전 작업에 대한 느낌보다는. 이전에는 굉장히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주관성을 차단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작가님의 의식 또는 무의식 안에 있는 거고 그것이 구현되는 그 작업의 방식은 철저하게 뭐랄까요 객관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주관성을 배제하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근데 구현된 실제 작업은 사적이지 않죠. 아하. 기계적인 메커니즘이죠. 영상 작업은 철저하게 기계적인 메커니즘이죠. 주관성이 배제됐고요. 그다음에 80문 등등에서 설치 작업들도 전부 물성을 구축하거나 조합하거나 해체하는 방식의 작업 방식이지 주관성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은 드로잉이 개입돼가지고 굉장히 주관성이 많이 개입돼 있어요. 심지어는 QR 코드조차도 굉장히 주관성이 개입돼 있죠. 멀리서 보면 안 보여지는데 가까이서 보면 게스처, 독일어로 게스트는 같은 말이에요. 행위가 보여지거든요. 행위는 속도이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게 막 격렬하게 드러나지 않죠. 저기 드로잉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굉장히 일정하게 그건 이미 QR코드라고 하는 도식에 내 무의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속도와 그 궤적이 행위의 궤적이 정해져 있는 거죠. 반복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균질된 그레이데이션이 나타나고 더 재미있는 거는 가까이 가면 물성이 보여요. 바탕의 물성이. 그 우두두두한 표면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주관적인 코드로 보여지거든요. 저기서 드로잉은 말할 것도 없고 저기 포스터에 쓰여졌던 저 네네네. 드로잉은 말할 수 없어 주관성
엄청나게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중첩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병렬 또는 중첩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적 내러티브, 주관성의 내러티브와 물성 내러티브, 객관적인 내러티브가 이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가령 뭐 김자연 작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텍스트가 들어가서 그 내러티브가 더 많이 이제 분산되죠. 더 많은 요소들로. 이번 전시는 좀 독특하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밀도 있는 사적 내러티브가 네. 이제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설명이 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이제 막 양자역학 내용이 나오고 막 그래 놓으니까 경직된 거죠. 아, 이런 건가? 제가 이제 작업을 보면서 전시를 보면서 연상하고 상상했던 어떤 그런 갈래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얘기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측면에 어떤 그런 그 밀도? 그러니까 뭐 김자연 작가는 그걸 글로 표현해 주잖아요. 이게 이제 저는 뭐라고 이거 설명했더라. 하여튼 좀 돌발적이고 좀 저속하고 그런 내러티브 같은 게 섞여 있는데 그게 일종의 덫일 수 있거든요. 고뇌하고 어려운 어떤 그런 난해한 어떤 이론적인 맥락이 꽉 차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거를 은근히 까면서 조롱하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근데 그게 주는 쾌감이 있어요. 보시는 쾌감이 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저도 빨리 일찍하면 그 마지막 질문 안 던졌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질문 던지고 싶었던 거는 그 돌발. 네. 그것이 주는 그 아주 좀 조금 저급한 쾌감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의도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그런 것들로 과연 어떤 그런 해결책 예술적인 사회적이든 그런 찌름이라는 것을 구축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질문하고 싶거든요.